저는 미국이 앞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에 보여줄 약간의 버블스러운 느낌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결국 올해 말에 갔을 때 수익률 미국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지금 10% 오르고 코스닥 15% 올랐어요. 여기서 수익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미국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연간으로. 여기서 그러면 10%를 누가 더 낼 수 있느냐라는 싸움으로 갔을 때 한국이 여기서 10% 더 갈 수 있다. 그럼 2,600인데 10%이게 되면 2,900이거든요. 느낌이 확 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밸류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1년 전에도 그러고 2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연초 이후의 수익률을 봤을 때 미국의 수익률이 워낙 좋으니까 미국 이외의 시장의 수익률이 미국보다 이제 나은 성적을 보여주니까 드디어 그렇게 쏠려 있었던 게 좀 과도했다. 내지는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비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후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지금 31배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40배 넘어가면 비쌌고 지금 20배 가면 싸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때에 그냥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이 있냐 없냐의 차이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 공교롭게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수익률이 조금은 가파르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미국은 버티고 다른 나라들은 아예 움직이지가 않았을 텐데 최근에 좀 다른 나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난 게 그냥 미국이 너무 비싸서 다른 쪽으로 자금이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미국은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그러면 ROE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버틸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모멘텀적으로는 그동안 너무 소외되어 있었고 글로벌 자금에서도 수급적으로 좀 비어 있었던 국가 내지는 업종 기업들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큰 레지미 체인지 변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미국이 앞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에 보여줄 약간의 버블스러운 느낌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결국 올해 말에 갔을 때 수익률 미국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 저는 이제 사회자로서 반대 입장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밸류에 대한 부담 얘기하시면서 이제 근거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EPS 증가율 각도가 약간 둔화된 거 아니냐.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 하나 하고 맞아요. 두 번째는 물론 1% 후반대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거 대단한 건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뜨거운 경제를 맛봤기에 그 높은 수치가 어쨌거나 좀 떨어진다면 거기에서 오는 어떤 차익 실현이랄지 실망감이 있지 않겠냐라는 근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를테면 엔비디아를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의 매출 그로스를 보면 분명히 이게 꺾여 몇백 %이긴 하지만 이게 내려온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주식의 퍼포먼스라는 형태로 나타나긴 하는데 지금 미국이 가져가야 되는 방향성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여기서 더 치고 나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생산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최근에 이제 중국이 놀랍게도 어떤 아젠다를 딥식이나 여러 가지 미국 못지않은 엔진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지만 그래도 폭넓게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미국은 저는 2, 3분기 지나면 더 보여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미국만 달려오다가 왜 다른 나라들이 최근에 조금 힘을 받고 있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그동안에는 높은 금리에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 내 업종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이를테면 M7 정도만 엄청난 고금리에서 그래도 자기 돈 갖고 투자할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 미국 내에서도 일반 뭐 산업재라든지 소비재라든지 사실 별로였잖아요. 뭐 부동산 쪽, 유틸리티 쪽 다 별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미국 M7과 관련된 밸류 체인만 좋았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니까 예전에 5% 이상에서는 도저히 성장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국가와 기업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러한 국가와 기업들이 조금씩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결국은 이 금리에서 겨우 이제 수익률이 성장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엄청난 성장률은 아니라고 봐요. 결국 금리가 낮아졌을 때 또 이 금리가 낮아진 걸 이용해서 대출을 돌리고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는 선순환을 가져갈 수 있는 경제 구조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거의 유일하게 미국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성장률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의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에서 소비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아직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력이 예전과 달리 뭐 공동 부유에서 선불원으로 바뀌면서 분배에 천착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보다는 뭐 그 마윈도 뭐 만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선불론, 그러니까 불을 먼저 키워놓고 가겠다라고는 했는데 그는 어느 나라나 그렇게 주창은 하지만 경제적인 구조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 충분히 돈을 빌릴 수 있는 나라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예. 중국은 여전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특히 가계가. 근데 미국은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죠. 기업도 그렇고 가계도 그렇고. 이게 말이 길어졌냐면 결국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조금의 성장률이 미국이 좀 약간 좀 쉬는 동안에 이렇게 좀 주식이 좀 순환적으로 올라왔지만 결국 넥스트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돈을 빌려서 소비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다시 성장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라고 보면 저는 여전히 미국 쪽에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어떤 매크로 분위기를 봤을 때 그래서 투자은행 다른 이제 해외 투자은행에서는 뭐 국가별로 굳이 나누면 미국보다 이제 독일 뭐 유럽 쪽 중국 많이 보기도 하고 예 뭐 한국도 끄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본부장님 얘기 들어보면은 여전히 미국 쪽으로에 대한 주도 그다음에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다른 사람들의 그 심리나 관심도가 떨어졌을 때 또 미국을 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뭐 미국밖에 없다 했을 때는 결국은 또 우리끼리 조금 비아냥거리고 멸시하는 단어가 국장은 한국 사람들이 가 있는 데가 국장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떤 뭐 밸런스적인 측면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잘 잡히진 않지만 이 이후에 계속 성장을 해줄 수 있는 거꾸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여기서 계속 성장이라는 모멘텀을 안 뽑아주면 과연 여기서 어떤 나라가 올라갈까? 유럽이 혼자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유럽이 올라오는 거는 너무 과도했던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전쟁 리스크라든지 예. 그리고 너무 소외되어 있었고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코스트가 올라간 요인이 많고 유럽도 지금 보면은 사실상 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극히 제한적인 나라입니다. 예. 그게 가능할까? 유럽의 소비를 보면서 시장이 움직일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너무 비중이 낮아서 움직였고 주가가 또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예. 너무 빨리 올라와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순간까지도 온 것 같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판단하는 거는 새로운 파이가 커질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우리가 계속 미국 주식을 바라보면서 한국 주식을 사는 상황인데 한국은 그럼 어디에 수출을 하고 어디에 익스포저를 늘리고 어디에서 파이가 오는지를 좀 보면 사실 미국 중심이지 않겠냐. 예.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4월, 지금은 이제 2월인데 3월 넘어와서 4월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부분들은
본격화된 관세 그리고 무역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리스크가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라고 하면 약간 저는 지금 그러니까 기세가 좋아서 1분기는 뭐 미국 이외에 논 US가 좀 수익률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연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4, 5, 6월부터 나올 수 있는 트럼프발 관세 무역 전쟁 달러화가 강해질 수 있는 상황 예. 그랬을 때 주가의 변동성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좀 더 많이 올라왔었던 유럽이나 중국이나 동아시아 쪽은 조금만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거꾸로 그 이후에는 결국 미국은 관세를 통해서 자기 나라의 감세를 단행하려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2분기 이후에는 상대적인 성장률이 올라가고 그래도 달러화가 한국 원달러 기준으로는 1,400 중반이 굉장히 고정적으로 내려오기 어려운 국가구나라는 걸 인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뭐 유튜브 영상이나 여러 가지 전략이나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핵심 주제와는 약간 결이 다르셔서 네. 제가 관련한 질문을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뭐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상승률로 봤을 때는 올해는 미국보다는 다른 논 US가 상승률이 더 높지 않겠냐라는 사실 그 기조 때문에 논 US에 대해서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은 과거사를 봤을 때 미국이 2년 연속 20% 이상 올랐는데 그러니까, 또 맞아요. 그러면 야 이거 이런 차트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맞아요. 이런 차트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1990년대에는 20년 이상 수익률이 되는 때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가 별로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아웃라이어긴 해서 과연 이런 구간일까 하면 또 진짜 재밌는 게 90년대와 같은 지금 국면인 것도 맞거든요. 네. 금리를 많이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은 미국이 결국은 또 수익률의 편차를 벌려나가던 사이클이 또 90년대였기 때문에. 근데 저도 동의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마이너스 20%의 나라가 올해 플러스 20% 되는 거, 민 리버전 내지는 평균의 어떤 회귀 현상으로 그게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만 하더라도 지금 연초 이후에 코스피가 거의 10%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코스닥은 뭐 한 15% 될걸요? 15, 네. 16%? 그게 정말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냈을까요? 그건 또 다른 얘기긴 근데 하죠. 이게 리니어하게 그냥 5에서 8% 이렇게 계속 약간 미국 보면 지금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스피거든요. 박스권. 네. 근데 미국에 했으면 투자를 인덱스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뭐 마이너스 나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나중에 또 한 5% 오르고 이런 그림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연간으로는 수익률이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이 빠질 때 워낙 많이 빠지는 국가들은요. MDD라 그래서 맞을 때 이 MDD가 많은 국가와 그 자산은 뭔가 내가 타이밍적으로 신의 영역으로 딱딱딱딱딱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나의 자산의 소위 말하는 그 NAV 순자산 가치는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 있어요. 소위 그냥 녹는다고 하죠, 포트가. 그렇죠. 네. 우리나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지금 10% 오르고 코스닥 15%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미국은 지금 거의 작년부터 물론 밸류에이션 비쌉니다만 그냥 마이너스예요, 연간으로. 이를테면. 예. 여기서 그러면 10%를 누가 더 낼 수 있느냐라는 싸움으로 갔을 때 여기서 더 낼 수 있다. 한국이 여기서 10%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되게 뻑뻑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비싼 건 아니지만 지금 2,600인데 10%이 되면 2,900이거든요. 느낌이 확 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사실 작년의 밸류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전략을 짜는 건 아니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금 위치를 기준으로 밸류를 다시 측정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경제적인 조건은 결국 트럼프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예. 4월부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4월로 했냐면 3월에 전인대 끝나고 중국의 스탠스를 보자라는 거고 예. 조사 끝나고 나서 한 4월부터 슬슬 이제 빅딜을 위한 얘기를 할 텐데 그리고 지금 트럼프 1기와 지금 트럼프 2기의 극단적인 차이는 트럼프 1기 때는 우리 동네 와서 공장 지어라. 지금도 그 얘기 하지만 명확하게 다른 건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짓는 거 니네 어차피 이거는 디폴트야. 예. 더 뭐 내놔거든요. 더 뭐 내놔에서 핵심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비용. 그러니까 LNG를 수출하기 위해서 미국은 우리의 LNG를 사주는 국가들 중심으로 상당한 어떤 밸류체인이나 이 그 수혜의 폭을 찾아갈 것 같아요. 네. 에너지가 왜 중요하면 러우 전쟁에서도 끊어내는 거는 에너지의 독립성이잖아요. 러시아에 의존되었던 유럽이 여기서 분리돼서 미국의 LNG를 쓰게 하게끔 하는 게 트럼프의 뭐랄까요?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물리는 게 뭐 달러 가치, 달러의 어떤 점유율이 떨어진다 하지만 LNG 수출을 통해서 LNG 그리고 달러의 어떤 결제 통화로서의 비중 높이고 예. 그러면 이제 유럽의 LNG를 미국을 갖고 가잖아요. 그럼 밑으로 가면 어디가 있나요? 동아시아 쪽. 이렇게 에너지로 중국을 막아 놓으면 되는 거죠. 통화도 그럼 달러로 막아 놓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들은 미국의 이 비용을 흡수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비용이 올라가겠죠. 비용이 올라간다는 건 성장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성장률이 떨어졌는데 주가는 벌써 코스피 기준으로 15% 올랐어. 유럽 이렇게 올랐어. 근데 미국은 뭐 오는 것도 별로 없고 뭐 밸류에이션 비싸다고는 하지만 성장률은 그래도 나와. 그리고 봤더니 이런 감세 정책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은행들이 지금 규제 완화해 주니까 대출을 돌리네. 이게 가능하거든요. 부채 비율이 괜찮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2분기 뭐 1분기 이미 지났고 10% 올랐으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부터 봤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이걸 봤을 때는 저는 미국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본부장님 의견과 뷰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들을 듣는 게 전 재밌어서 반편에서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시간이 이 시장 거시 얘기만 하다 보니까 많이 가서 그래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번 비슷한 질문입니다. 근데 네네네. 어차피 결은 크게 다르진 않을 네. 것 같은데 관세도 잠깐은 짚고 가시죠. 네. 그러니까 시장으로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도 네. 이건 협상용이야.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아직 좀 남았잖아라는 네. 의견이 많은 것 같긴 한데 또 네. 우리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 보고 있으면 네. 아예 또 영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걱정을 해야 되나 싶기도 그쵸. 하고 그렇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리 시장 그리고 우리 섹터들에 대한 영향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관세는 뭐 분명 비용이죠. 비용이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뭐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맞습니다만 이 관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준비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의 수출 비중을 많이 높인다든지, 예를 들면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면 불과 트럼프 1기 때만 하더라도 이 어떤 소위 말해서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익의 변동폭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그 미국 현지의 투자와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이 많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이 소위 말해서 좀 민감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당장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관세를 얼마나 때릴 것이냐라는 문제.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수출이 마이너스권에서 리바운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걸 극복하면서도 수출이 만약에 마이너스 10%가 3월 달에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한 5% 이렇게 약간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면 최악의 국면을 지나왔다라는 논리는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사는 이유가 좋아 보여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CXMT가 저렇게 물량을 퍼부어 댔는데도 캐펙스 진량은 이제는 꺾인다. 2분기에 꺾이니 삼성전자 지금 레것이 이 정도 55,000원이면 사놔야지라고 되는 거거든요. 예. 0.9배짜리. 자동차 현대차 기준으로 20만 원 깨지면 배당 수익률이 6% 중반을 넘어가는데 물론 관세 나오겠지. 근데 관세 나와서 두드러 맞아봐야 지금 여기서 20만 원 깨고 내려가면 배당 수익률이 7% 넘어가는데 저거 언제 사? 이렇게 되고 나중에 그런 관세 나오고 나면 관세 악재 나오면 호재 나오거든. 뭐 GM하고
전략적인 제휴를 해서 그 안에서 있었던 문제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와 삼성전자 사는 거는 뭐가 실적이 좋아져서 뭐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한국 내에서도 그런 업종과 종목을 사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엄청 많이 올라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프로치로 관세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호재보다 악재에 상당히 많이 반영된 기업들 중심으로, 그게 근데 또 공교롭게 주요 수출 업체의 두 쌍두마차가 그렇게 좀 되어 있으니 그렇게 좀 대응을 하면서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이나 섹터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네. 지난 1, 2월 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조선 많이 올랐고, 예, 그 종목들에 강산 많이 올랐고, 대해서는 약간 비중을 좀 지금으로서는 축소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제 저평가돼 있다든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좋아질 만한 업종군에 조금 더 비중을 지금은 싣는 경우가. 그게 조선방산이 100이게 되면 뭐 한 조선방산 한 50% 덜고 자동차나 뭐 반도체 같은 거 사놓아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쪽은 이제 수익이 너무 많이 났고 모멘텀이라는 게 너무 많이 아니까. 물론 조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여전히 강한 상승을 가져갈 거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예.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는 뉴스가 나왔을 때의 변동성을 감내하기가 어려워요. 예. 항상 모든 거는 가격의 레벨이거든요. 가격의 적정 레벨 내지는 언더밸류 돼 있으면 뭐 나와도 괜찮고,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으면 그 높은 수준에 있음으로써 겪어야 되는 수많은 혼란들이 있거든요. 투자자들의 변심이라든지 뉴스에 상당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변동성이 높은 가격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방산에 대한 뉴스는 계속 나오겠지만 워낙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 모두도 알고 있는 뉴스라서, 그러면 그냥 일정 부분 비중 뭐 30%든 40% 덜고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것도 사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외국인 수급과 관련된 질문들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예전 같았으면 만약에 반도체 업종이 좋았다면 반도체와 반도체 소분화 업체들 이렇게 다 패키지로 사는 경우들이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조선이 가더라도 조선을 다 사는 건 아니고 되게 선택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러면 이거는 개인 입장에서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외국인 전략을 따라가기 너무 힘들고. 근데 또 외국인들 보면 소외됐던 종목들이나, 오늘은 진짜 적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한 120억 원 샀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도 위에 올라가 있고, 조선 중에는 뭐 삼성중공업 하나 들어가 있고 합니다. 지금은 누구를 따라가는 게 맞는 겁니까? 기관이 주도 수급이라고 하면 기관 플레이를 개인들은 조금 더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외국인들의 플레이를 우리가 좀 더 가야 되는 거지. 한 뭐 2, 3일 연속 순매수만 나와도 이걸 사는 게 맞지, 그건 꺾인 게 아니야 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지금 당장은 만약에 뭐 이분법적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외국인보다 기관의 움직임에 뭐 더 예민해야 되겠죠.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사들어왔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의 매수였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2,300에서 2,600 올라오는 과정이 그 과정이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왜 안 살까라는 고민을 여러 방면에서 해봐야 돼요. 일단 뭐 공매도가 제한되어 있었던 것 때문에 뭐 해지 수요가 없어서 안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좋은 기업이었으면 공매도도 필요 없이 들어왔겠죠. 해지 안 해도. 예. 근데 이게 다 이제 순환적으로 왜 공매도가 계속 유지가 됐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이익이 너무 별로인 기업들밖에 없으니까 뭔가 공매도가 풀리면은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서 공매도가 계속 제한됐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률에 대한 개념도 좀 결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도적인 건 공매도라고 했지만 우리나라가 원달러 환율이 상당한 강세를 보일 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달러 환율은요, 굉장히 복잡 다단한 관계이긴 하지만 금리사도 봐야 되고 성장률 봐야 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GDP 비중입니다. 근데 GDP 비중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전 세계 성장률보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야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해진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더 빨리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계기, 그런 모멘텀, 그런 상황이 와줘야 되는데, 네. 지금 과연 그런가라는 고민을 했을 때는
작년보다 올해 넘어올 때 우리나라의 한국 비중, 전 세계에서의 비중은 1.63인가 그랬거든요. 예. 더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성장률이 한 3%대인데 우리는 잘해야 뭐 1점 초반이지 않습니까? 물론 추경도 하고 내일 만약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조금씩은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1,400원을 깨고 내려갈 만큼의 성장률이나 GDP 비중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매도가 나오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성장률 그리고 한국물이 비중이 글로벌하게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과단성 있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베팅이 안 들어오고 있는 느낌도 저는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이고 이제 기업 네. 단으로 넘어가면은 뭐 이제 순환적으로 삼성전자를 싸기 때문에 사는 타이밍이라고는 하지만 예. 과연 넥스트 메모리, 과연 넥스트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 있는가? 그렇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이게 다 그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업군도 왜 미차전지일 거야 하다가 무너졌잖아요. 네. 조선? 물론 조선도 조선 다 합쳐봐야 시총 얼마 하지도 않아요. 과연 넥스트 메모리, 넥스트 삼성전자를 비워놨어요, 지금. 50%까지 비워놨는데, 근데 이제 순환적으로 이익이 올라오니까 좀 사겠지. 근데 어쨌든 레거시 메모리 업체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이제 어떤 CXMT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금만 공급 줄어도 올라왔다가 다시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이 진폭이 옛날에 2013년, 15년, 17년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올라가다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면 이 진폭이 낮은 수준에 올라가다가 멈추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많이 살까? 그건 아닐 것 같거든. 근데 한 6만 원 언더니까 한 7만 원, 8만 원까지는 오케이. 이건 개인 플레이 기관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판 이 자금을 한국의 어떤 업종, 기업군에 배분을 할까라고 했을 때는 답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실 그렇게 전역적으로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도적인 거, 그 다음에 아까 원화의 강한 상승, 이게 사실 다 결부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우, 되게 슬픈데 사실이라 뭔가 반박할 게 없긴 합니다만 그렇긴 합니다. 외국인들로서는 자신 있게 그 돈을 빼서 다른 종목을 뭘 살까 그러니까요. 연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내일 이벤트니까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통이 있으니까요. 금리 인하는 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그 전망이 우세하긴 한데 인하 결정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결로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또 금리 인하해서 그리고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경제에 대한 활력만 다시 돋을 수 있다면 그래도 다시 원하는 강세 쪽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앞에서 했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뷰 어떻게 갖고 계세요? 금리를 이제 내렸을 때 우리나라 기업과 가게가 대출을 받아서 소비와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재정 지출도 좀 같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예. 성장률을 하방을 방어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금리 인하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월에 하고 나면 3월 금통이 없어. 4월 19일인가 그때 가야 돼. 네. 2개월이라는 시간 때문에 지금 금리는 한번 내려줘야 될 것 같거든. 왜냐하면 1월 달에 원화의 변동성 때문에 금리를 못 내려줬는데 1월에서 2월 넘어가면서 보니까 달러가 안정을 찾네. 미국의 지표가 슬슬 둔화되네. 지금 당장 그러면 우리가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금리 차로 인해서 환율이 상당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구나. 네. 사실상 근데요, 우리나라 원화는 한국은행의 액션에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크게 연관이 없어요. 네네. 연준의 스탠스에 연관이 있지. 네. 연준이 지금 2월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월에 있으니까 2월에 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냥 시장에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뭐 2.75가 아니라 한 2% 초반이나 2% 깨는 수준까지는 가야죠, 금리가. 그래야 대출을 받고 돈을 쓰고 뭐 집이라도 사던가, 기업들도
지금 한계 기업들도 좀 살아나던가 이러는데 지금 2.75 수준으로 내려온 금리는 경제 활성화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경은 20조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추경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구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마법적인 예술을 잘 해야 돼요. 2% 중반까지 금리 내리고 한 15조에서 20조 원 정도의 마중물 효과를 하고 하필 그때 또 관세 얘기가 좀 줄어들면서 수출이 좀 타고 막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어떤 그 퍼즐들이 잘 조합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현재로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장 반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통위 관련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본부장님 못 뵌 사이에 좀 시크해지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원래 그래요. 제가 뼈를 맞은 느낌이긴 한데 아니. 또 1부 때와 2부 때 이야기가 조금씩은 결이 다르고 해석에 대한 범주가 달라서 저는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양 갈래의 전망들이나 또 관전 포인트들을 짚어가시면서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의 신중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